겉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이어서 관계를 맺고 싶은데 경계를 둬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직장마다 하나 정도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자기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 상황을 자기에 맞게끔 바꾸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회사에서는 뭔가 손가락질 받겠지만 근데 사실 회사 상황 중에서 그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어울려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하고 거리를 둬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는 안녕하십니까. 책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책을 만나는 시간, 책과 사람의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겉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알고 보면 속은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위험한 사람들을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1세대 프로파일러시죠. 배상훈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겉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이어서 관계를 맺고 싶은데 우리가 좀 적절한 경계를 둬야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 그래요. 그런 분들 꼭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피해자가 아닌데 내가 좀 뭔가 피해를 당했어. 네가 날 도와줘야 돼. 이런 경우도 실제로 현실에서는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끄꼬매짐이 정확히 된다. 우리가 좋은 사람, 다 너그러운 사람, 친절한 사람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회생활에서 맞아요. 적절한 형태의 동결과 끊음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걸 이용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단절은 꼭 필요하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죠.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심지어 요즘은 나르시시스트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게 좀 정의를 내린다고 할까? 구분이 좀 가능한 건가요? 사이코패스는 냉담자, 무감자, 그리고 소시오패스는 관계 이용자, 아니면 인간 이용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나르시스트는 자기 중심성이 높은. 그래서 나르시스트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 설정되는 것보다는 다른 것과 같이 묶여 있죠.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이면서 나르시스트인 경우가 많고, 근데 나르시스트만 존재한다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뭐 누구나 이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어떤 존재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와 나르시스트를 같이 얘기하는 게 요즘 많고요.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이제 냉담자, 무감자 이런 형태를 조금 독립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질,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는 분명히 우리 주변에 지금 있는 거죠. 굉장히 많죠. 심지어. 그래서 이제 직장마다 하나 정도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직장인 커뮤니티가 보면 누구나 다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에는 꼭 있다. 그 팀에 있다고 하는데 그 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큰 사무실에 팀이 몇 개 있으면 사실은 자기 팀인데 여기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분들하고 어울려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하고 거리를 둬야 하는 거예요? 적당한 어떤 거리를 두되 거리를 둔다는 인식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리를 둔다고 하면은 적개심, 적대감을 갖고 공격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어울리지만 이게 이제 좀 적당하다는 표현은 그런데 약간 거리를 두는데 더 가까이 가지 않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안 좋은 거는 그 사람을 내가 인간 만들겠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바꿔보겠다. 예, 절대 안 되는 게 될 수도 없고 그건 무모한 짓입니다. 그것은 본인의 선택인 거지 그 선택을 내가 저 사람이 나쁘니까 저 사람을 교정했다고 하는 거 그건 진짜 안 좋은 생각이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지랖 넓으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하는 그래서 거예요. 사회적 관계가 파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개입하느냐 그래서 서로 어떤 경우는 고소고발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계를 지키면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약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런 느낌이 제일 좋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도록. 그러면 소시오패스는 아까 인간 이용자, 인간 활용자란 말씀하셨고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성 경향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행동 특성도 있나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보통은 이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죠. 어떤 상황에서. 근데 실제로 회사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거래적 관계 아닙니까? 내가 이거 해주면 내가 이면 다음엔 이렇게 하는데 뭐 이른바 기브앤테이크. 그렇죠. 그거를 꼭 대놓고 하진 않아도 대략 암묵적 합의는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번에 좀 양보
양보했으니까 다음에 하면은 말은 안 해도 대략 그렇게 가는 게 보통의 인지상정인데 요때의 말과 저때의 말이 다릅니다. 요때는 내가 양보를 안 해서 다음 단계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대서 양보를 자기가 양보 안 하려고 하는 그게 몇 번 겹치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양보할 생각이 없구나. 부서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번엔 해줘, 다음엔 내가 할게 했다가 다음이 되면 이번엔 좀 하면서 다른 이유를 대며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꼭 있거든요. 다른 핑계로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절대 자기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 손해를 보는 측면에서 다른 타인을 공격합니다. 상황을 자기에 맞게끔 바꾸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는 회사에서는 뭔가 손가락질 받겠지만 근데 사실 회사 상황 중에서 그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어쨌든 손해를 보고 페널티가 없거든요. 그럼 승진이 먼저 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동기 중에 제일 빨리 가거나 그런데 요금 먹지만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소시오패스들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영역이 침범되는 거에 화를 냅니다. 조금이라도 침범당하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나타났잖아요. 아까 상황에서 그러면은 발끈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역이 침범됐다는 그게 보통 에고센트릭과 소시오패스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내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다른 소재로 주제를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끼어들어서 내 말을 막는다거나 하면 왜 저러지 할 정도로 발끈하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되는군요. 보통의 경우는 그저면은 뭐 양해가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 뭐 지적을 하거나 보통 여기서 다 뭐 우스갯소리 야야 나도 말 좀 하자 뭐 이런다던가. 근데 정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도. 당황스럽게 정색을 하죠. 그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이 퍼뜩 떠오르실 겁니다.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간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하 직원들이 가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이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러면 또 의심해 봐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릴 걸 알면서도 난처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상사라 하더라도 동기라 하더라도 익스큐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또 똑같은 거. 이 경우가 소시오패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 정도 익스큐즈 했으면은 내가 다음엔 그렇게 안 해야지라고 해서 아니면 사정을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그걸 이용해서 다음 단계 스테이지를 자기 유리하게 가져오는 경우. 이게 더 나쁜 거죠. 자, 보통 사람도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거짓말이 통했다고 했을 때 이번은 그래도 운이 좋아서 통했다. 다음엔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이건 보통 사람. 혹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장님 실은 제가 그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드렸어요. 이것도 보통 사람. 근데 우리 부장님 내 거짓말이 통하네? 해서 다시 거짓말을 시도하면 이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고 오히려 그때 그걸 익스큐즈한 사람을 역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땐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왜 바뀌었어요? 라고 오히려 펑을 내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위험하죠. 좀 무섭네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우기거나 우기면서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역전이 안 될 것 같지만 사회가 상황에 따라서 이게 통해요 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걸 또 등에 업고 비합리적 상황으로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니까 이게 공정한 사람,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죠. 이게 또 이제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경우는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반복되면 본인이 그런 경향이라는 걸 인지는 하고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알죠. 그렇지만 그걸 또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죠. 나는 이 정도 능력 있고 나는 이래도 돼 라고 생각하죠. 나 정도면 이래도 나 정도면 돼. 이래도 돼. 그리고 어차피 나는 여기서 나갈 사람이야. 특별한 의식 같은 경우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야, 이 성과는 내가 대부분 기여한 거야. 이런 뿌듯함을 갖고 있는 경우는 더 그렇겠군요. 근데 그게 망상이죠. 망상을 누군가 깨우쳐줘야 되는데 문제는 깨우쳐주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해서 사람들이 잘 안 건드리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만족해서 더더욱 우쭐해지고 이게 이제 보통의 패턴이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 피하라고 많이 경고를 해주는 사람은 딱히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 사람의 경우는 평상시엔 친절해요. 근데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
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색을 하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발작 버튼이 눌려지죠. 네. 이것도 경향성인가요? 보통은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자기를 감춰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입사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포장을 많이 하는데 근데 실제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발작 버튼이 느껴지죠. 이게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분파라고 해서 자기 기분대로 기분 좋을 때는 또 이렇게 막 모든 게 좋을 것 같다가 자기 기분 좀 나쁠 때는 막 화내고 난리를 치는 경우. 이게 보통 이런 상태가 기분장애와 비슷하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꼭 정신병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런 기분장애를 가지고 무엇인가 폭발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하고 뭔가 위험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해갖고 아무도 안 건드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기분장애인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이용해서 자신을 더 높이는 또 하나의 반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들도 치밀한 전략을 갖고 있는 셈이네요. 보통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상황 해석 능력이 좋은 겁니다. 상황을 해석과 이용 능력이 좋은 거죠.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우리는 보통 그걸 교활하다고 하죠. 교활한 사람인 거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교활하다고 표현하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앞서 거짓말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거짓말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요령이 있는 건 아니죠. 뭐 표정이나 음색 이런 걸로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그 미드의 라이투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 것처럼 특정한 어떤 뭐 표정이나 이런 데에서 캐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경우고요. 다만 그 거짓말을 할 때 상황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뭐냐면은 특정하게 이제 안 하던 행동이라는 게 어디를 만진다든가 그래서 클린턴 같은 경우는 뭐 코를 만진다 이런 거는 보통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행동으로 이것을 컴프라치하기 위한 보상심리적 행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걸 저희 같은 사람들 그걸 찾는 거고 근데 그게 꼭 일반적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심히 관찰하지 않고는 알아차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프로파일러를 행동 분석가라고 하는 게 행동을 분석해서 거짓말을 찾아내는 거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거짓말을 찾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서 허점을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반복했을 때 허점이 드러나죠. 사실은 한 20분 전에 한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찾아내는 거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러면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트나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뭐예요? 본 모습이 잘 모르겠다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본 모습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우리가 보통 양파잖아요. 양파의 본 모습이 뭡니까? 그러면 다 까보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양파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사회적 가면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도 역시 선천적인 어떤 요소가 존재하고 학습의 요소가 존재하는데 아까 사이코패스는 6대 2대 2라고 했는데 소시오패스는 조금 반대예요. 2대 6대 2 정도. 기질적인 유산도 있고 기질적인 게 한 2 정도, 그리고 흔히 말하는 상황적인 게 6 정도라고. 이걸 딱 정확히 반으로 이제 대칭적으로 하진 않지만은 어떤 맥락과 사회적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조직체에서 워크숍을 갔을 때라고 보여집니다. 일상의 바운더리에서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는 그냥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이제 전혀 다른 상황에서 24시간 혹은 36시간 함께 있다 보면 다른 경향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관찰이 좀 필요할까요? 아까 행동 관찰. 그거를 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풀어갈 때 4시간, 8시간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기를 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럼 보통 한 4시간 정도 지나면은 거짓말할 거리가 사라집니다. 거짓말할 거리가. 이게 자기도 좀 예전에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계속 비슷한 얘기를 돌리면은 사실 자기도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다 소진된 거예요. 네, 그게 한 4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똑같은 거죠. 워크숍 가면은 실제로는 자신의 그 일종의 가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들도 혹시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나요? 두려움이죠.
자신에는 아무것도 아닌 어떤 존재 드러나면은 자신이 그것에 대해 변명을 또 해야 되고 변명을 또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거 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상황인 거죠.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직 내에서 그런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그가 그럴 것이다 라고 동의를 했다. 그럼 그를 어떻게 대하는 게 좋아요? 보통 그런 경우는 그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 일정 정도의 합의적 묵계 정도를 해야죠. 여기서 큰 사고만 안 치면은 조직원으로서 인정. 그런데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의 일상에서는 사실 피하면 그만인데, 근데 조직체에서는 같이 일해야 되고 같이 업무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럴 경우는 동등한 위치보다는 그보다 위에 있는 상급자가 일정 정도 통제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의 상태를 알려서 그리고 통제 책임을 부여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될까요? 왜 그러냐면 이해관계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잘 보여야 될 사람한테는 비굴할 정도로 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조직 내에서 어떤 한계점을 적용한다 하셨는데 누군가 다른 조직원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준다거나 아니면 조직의 성과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다 하면 어쨌든 조치는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어쨌든 뭐 징계를 하든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하든. 근데 참 다른 거는 거기 선을 잘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본인도 피곤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선을 욕은 먹되 성과도 가져가는 방식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조직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친구 못 참겠다. 난 손절할래. 뭐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근데 이제 대놓고 손절하면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해놓고 할 필요는 없고 단 내가 만만치 않은 존재라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됩니다. 나를 건드려서는 크게 재미없다라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되지 그 이상까지 해보자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건 내가 묵고하지 않을 거야. 하지 않고 내가 당신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 라는 정도까지만 되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저 사람을 바꾸겠다 절대 안 돼. 저 사람 왜냐면 조직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또 회사 사장이든 아니면 관리자든 뭔가 필요하니까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래도 선의를 가지신 분은 그분이 안쓰럽고 또 웬만하면 그분이 조직의 일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고 해서 조금만 알려주면 저분이 바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왜냐면 바뀌었으면 예전에 바뀌었죠. 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거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로서의 모습인 거지. 그래서 적당한 거리라는 것은 그만큼 사회생활에 중요하다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에게 경고를 해서 나에게 피해를 줄 경우 나도 묵과하지 않겠다. 이런 경계가 있는 관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다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내가 또 반응을 해서 자극을 하면 더 큰 피해가 올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 정도를 보통 산정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이 정도 피해는 극복할 수 있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수업료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보통 그 상태에서 그냥 덮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비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기업 내나 이런 사회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이거 모든 것 패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다만 손해 정도를 넘고 내가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보통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윗급는 거라 아니면 확실하게 처음에 크게 대응을 한다든가 그게 굉장히 사실 피곤합니다. 그래서 보통 직장 내에서 괴롭힘 당하고 그것 때문에 소송 벌이는 게 바로 다 이런 관계거든요. 이게 착취를 반복적으로 당하다 보면 혹시 뭐 금전갈취나 아니면 더 심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관계에서 회사 내에서 횡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다른 거를 뒤집어 씌운다 이런 게 가장 무섭죠. 다른 것보다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거를 대신 뒤집어 씌우거나 특히 이제 제일 위험한 거는 성범죄 같은 거죠. 성범죄를 뒤집어 씌운다든가 그런 거 가장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만 아니면은 사실은 좀 적당한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들어오면 그거는 절대 참아서는 안 되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렇게 하면 전면적으로 대들 것 같잖아요. 또 적당히 또 타협을 합니다. 예.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사실은 자기도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굽혀서만 하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 거지 정식으로 대응하면은 길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람직한 인간관계? 이런 건 어떻게 정의 내리시겠어요? 프로파일러로서. 그건 소크라테스도 하지 못한 걸 제가 알아. 바람직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서로가 공감하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거리를 유지하는, 애정이 있지만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관계는 경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겉모습과 속모습은 누구나 다 다른 거죠.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명심하십시오.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착하고 성실하고 건강하고 같이 살 만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다른 경우 혹시라도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세상은 좋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보리밥이라고 불러도 보리는 10%밖에 그렇죠. 안 들어가잖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다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그들도 우리가 손잡고 함께 살아나가야 할 이웃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 세심한 마음 갖고 다시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감동, 세상의 모든 지식, 책과 삶, 책과 사람의 아나운서 김재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시점 뭐 이런 게 있어요.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아니 그 친구는 나랑 있을 땐 안 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사회적으로 일정 정도 명예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사람한테는 저희들은 보통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안녕하십니까. 책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책을 만나는 시간, 책과 사람의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1세대 프로파일러시죠. 배상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이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본 모습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도 뭐 방송에서 매일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한 대화의 기술을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프로파일러의 경우는 저와는 경향성이 다르겠죠. 그 사람이 감추고 있는 속마음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아, 너 영혼 없이 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 누군가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진심이 담겼나? 아니면 말 그대로 영혼 없이 뭔가 좀 쎄한 말을 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분별하는 기준도 있으세요? 영혼 없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가진, 그러니까 진심인 사람은 실제로는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치 자동 저장된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군요. 보통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대화하다 보면 이 얘기 10분 전에 한 얘기인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건 지루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본심을 좀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꽤 오랜 시간 교제를 해오고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저 사람이 저럴 줄은 몰랐어.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시점 뭐 이런 게 있어요. 사회적으로 일정 정도 명예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는 틀에 꽉 잡혀진 어떤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들, 그의 본심을 볼 수 있는 거는 그를 혼자 두는 거죠. 그리고 혼자 두기 싫으면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상대를 같이 넣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냐? 실제로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보통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 사람 차의 블랙박스 오디오를 제일 먼저 봅니다. 네. 반드시 혼자 있을 때 욕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혼잣말을 하거나 아니면 행동을 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블랙박스가 오디오도 되고 바깥으로 찍히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은 그가 다닐 만한 공간에 CCTV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자신의 본 마음이 노출이 됩니다. 말은 안 해도. 근데 조금 더 나가면은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직장 내 소시오패스들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 그때는 진짜 무엇인가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들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이제 제가 혼자 있을 때 장면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데 그렇죠. 혼잣말 속에 나의 본심이 드러나기도 하고 혼자 하는 행동이 그때 나의 예민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어쨌든 혼자 두고 관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보다는 1대1로 있을 때 경향이 더 잘 들어. 확 튀어나죠. 예. 즉 1대1로 사람마다 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중인격자에 가까운 좀 신기한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서로 맞춰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각각 다 다릅니다. A와 있을 때 다르고 B와 있을 때 다르고 C와 있을 때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아니 그 친구는 나랑 있을 땐 안 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리고 그런 것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면은 횟수를 보면 됩니다. 횟수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존재할 때 누구한테 얼마만큼의 말을 어떤 내용을 하는가를 카운트를 해보면요. 그 사람이 많이 쓰는 말과 그 사람이 누구한테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실은 보통 그런 거를 안 하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 어려울 경우에는 전체의 하루 일과 정도의 CCTV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저 사람의 반사회성이 어느 정도이고 그게 어디에 지향되어 있는가를 찾을 때는 그렇게 찾습니다. 사실 누구 앞에서는 마냥 친절한데 누구 앞에서는 이상하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찾아내게 되면은 대응할 때도 상당히 편하게 그것을 좀 대응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잘 보통 직장에서는 몰라서 쉽게 말하는 충돌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조직원이 있을 땐 그 조직원이 상대하는 사람마다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는지를 좀 탐색해 볼 필요는 있겠군요. 뭐 재벌 기업의 감사실에 강연을 부탁을 받았는데 본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래도 기회를 주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요.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팁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큰 조직체도 약간 좀 일탈이 있다고 해서 모두 내쫓으면은 사실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의 거기에 맞는 어떤 일탈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이 누구를 괴롭히는 건 맞다. 그거를 줄이면서 역량을 최대화시키는 방법을 찾나. 그게 사실은 회사에서의 그런 하는 거더라고요. 갈등은 최소화시키고 그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드러내서 조직의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강연을 몇 번 했는데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 내의 부서라든가 감사실 직원들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뭐 그걸 어디서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대화의 기술로 접근해 보면 사람의 본심을 알고 싶을 땐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의 본심을 알고 싶을 때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누구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얘기로 풀어나가죠. 근데 가족 중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족이 있고 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가족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큰아버지에 대해 얘기해봐라. 근데 보통의 경우는 큰아버지가 인자한 분도 있지만 약간 좀 부정적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런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은 굉장히 재밌어서 얘기는 잘 풀리는데 분명히 막히는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이 가족 생애사 방법의 단점이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장점을 더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는 하기 싫어도 내 가족 중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 얘기는 되게 재밌고 쉽게 가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같이 어루만지면서 얘기를 풀어가는 방법. 저는 이제 보통은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인범들이나 아니면은 범죄자들은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지만 얘가 싫어했던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했다고 하지만 사실 싫어했던 사람. 예, 그러니까 조금 이 차별을 둬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프로파일러만의 대화의 기술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가장 흔하게 쓰는 거는 불편하게 하기. 아, 상대방을. 네, 상대방이. 그건 이제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고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쇄 방화범들은 그렇게 말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대물범죄이기 때문에 노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연쇄 강간범들은 그렇게 노출을 하려고 합니다.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말이 너무 많은 것은 건질 게 없는 거고 말이 너무 없는 거는 말을 안 하니까 건질 게 없는 거고 그러면은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든 불편하게 하면은 그 불편한 요소가 그 사람의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 트리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자극을 하는 방식이 있고 자극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극만 하면은 화를 많이 낼 테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또 이렇게 감싸 안는다고 할까 약간의 그거를 무디게 만드는 방식으로 일종의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전략을 쓰는 거죠. 불편하게 하기와 자극하기 요걸 좀 단계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사실 MC의 대화의 기술은 일상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뭐 일종의 공감과 배려를 통한 연애 기술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어떠세요? 프로파일러의 대화의 기술도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적용할 만한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불편하게 하기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이 자가 범인이라는 걸 알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를 무차별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공감을 느끼게끔 끌어낼 수밖에 없죠. 라포를 형성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뭔가를 끌어낸다. 문제는 전제는 라포를 형성해야 되는데 아주 영악한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걸 역으로 이용합니다. 아, 그래요? 그 전략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라포를 형성해 주는 척 하면서 주객을 전도시키죠. 이야, 주도권 싸움이 네,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주도권을 자기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평가를 합니다. 아, 이 라포는 누구 중심의 라포인지를 그 평가에 따라서 다음 단계를 또 갑니다. 이야, 이게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사실 이제 일상의 영역, 연애하는 사이에서 뭐 사소한 거짓말을 찾아내는 법, 이런 것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불편하게 하기에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만약에 뭐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의 거짓말을 알아차렸다. 근데 고백을 안 한다. 고백을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뭔가 우위를 점하고 싶다. 이럴 때 불편하게 하기가 가능할까요? 할 수 있죠. 근데 하면 안 되죠. 아, 왜요? 좋아하는 사이인데 그러면 그거는 괴롭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왜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상황을 나누는 건 중요한데 불편하게 하면서 자극을 하면은 그건 이제 뺨 맞을 행동이죠. 헤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네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약간 의도가 조금 나쁘다. 아니면 약간 좀 의도가 좀 알기 힘들다. 그럴 때는 솔직히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가면 사실은 뭐 이건 애정 관계에서 벗어난 거니까. 사실은 불편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계속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연인한테 자극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네, 되죠. 맞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심정적 불편함을 통해서 과거의 나의 아픔을 통해 어쩔 수 없이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군요. 토해내는 거죠. 토해내게 해야 되는데 토해내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죠. 그 속에 트릭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의자의 트라우마를 건드려서 뭔가 방아쇠가 될 만한 문장, 질문, 단어들을 찾아내는 거군요. 처음에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선 일종의 스몰 토크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접근하세요? 지금? 그냥 가장 쉬운 거는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도 너처럼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보통의 우리가 보통 페르소나라고 하죠. 페르소나를 10몇 개 이상씩 가지고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을 만한 상처를 가진 어떤 인간형을 계속 연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그가 어떤 성범죄자다 아니면은 방화범죄다 아니면 절도, 사기 이런 부분이면 거기에 맞는 트라우마에 형성되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유사하게 계속 비치는 겁니다. 나도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 라는 식으로 스몰 토크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대놓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알게 모르게. 네. 알게 모르게 하는 중에는 이제 행동이 있을 수 있죠. 다리를 약간 전대든가 아니면 손을 약간 이렇게 그런 행동적 변이를 하면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게 비언어적 표현을 통한 일종의 연기, 몸짓 연기네요. 말보다는 비언어적 표현이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상처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뭐 일종의 거울 효과라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땐 그 사람이 동작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심리적으로 역으로 이용하는 셈이군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행동을 비슷하게 하면서 내가 너의 마음을 사고 있다라는 걸 그가 알아차리게끔 하는 것. 계속 갸웃하죠.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형사도 나랑 비슷한 상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만 줘도 반은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제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익숙해졌어요. 뭐 누구는 100명 중에 1명이다, 뭐 1000명 중에 1명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이코패스의 양상을 어떻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냉담한 사람이죠. 차가운 사람,
근데 차가운 사람, 냉담한 사람이라고 해서 말을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말을 되게 잘해요. 말을 되게 잘하는데 그 내용이 없는 말입니다. 알맹이가 빠진 말.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얘기가 아닌 거죠. 남의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자기 얘기인 것처럼. 자기 얘기인 것처럼. 그러면은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남의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저 사람의 자아는 뭐지? 없는 겁니다. 비어있는 것, 냉담한 사람이 특징이 그겁니다.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은 어떤 빈 공간 같은 사람. 그게 느껴지면 굉장히 냉담한. 인간은 누구나 사회적 가면을 쓰고 행동을 하죠. 뭐 자신의 처한 환경, 역할에 따라 다른 가면을 쓰는 건 당연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다중인격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범죄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양상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하는 건 복합적인 측면이 있겠네요.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럴까? 그거는 그게 되고 싶었거나 아니면 그걸 못 됐거나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한 행동들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명한 영화에서 23개의 뭐 다중인격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각각이 본인이 가지고 받았던 상처의 다른 측면을 어떨 때는 여자 간호사, 어떨 때는 관리인, 어떨 때는 뭐 소방관 그 장면마다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내보내는 겁니다. 다른 인격을 통해서. 토레에서 자기를 표출하는 거죠. 그게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러면 사실 모든 범죄자가 사이코패스인 건 아닌 거죠. 절대 아니죠. 네. 사이코패스의 양상이 따로 있어서 어떤 심리적 경향성을 더 짙게 보이는 범죄자라고 보면 돼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어떤 특질적인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부분적으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저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적죠. 뭐 그게 뭐 어떤 연구에는 100만 명에 1명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들이 보통 4가지, 5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2개 혹은 3개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논란이 있는 거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사이코패스지만 보통의 일반 인간도 하나 정도는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경향성을 여러 개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범죄자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아주 적은 수만이 범죄자가 되는 거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해서 범죄자는 아닙니다. 네, 그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그동안 과거 수사 과정에서 혹은 연구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있으실까요? 한 대충 2 정도 생각나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용인에서 있었던 19살짜리인데요. 여중생을 완전히 그 보온춘 이상의 범죄자를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표현이 그런데 완전히 도살했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비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그런 나이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사이코패스들은 20대 후반, 30대.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어떤 트라우마와 연결돼서 발현이 좀 늦게 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그 됐다는 것은 매우 위험성이 높거든요. 저희는 이런 얘기 듣기만 해도 막 안타깝고 아이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아픔을 공감할 수 없는 건가요? 남이 쉽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말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죽였어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사람은 죽였어요라고 얘기하죠. 그 행동이 죽인 게 아닌 겁니다. 이 사람한테. 그렇죠.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비어 있는 거죠. 다르고 어떤 감정 자체가 없는 거네요. 행위만 있는 거죠. 행위의 복합죄만 있는 거죠. 근데 그 경우는 참 놀라운 거는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걔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특질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자신은 그래도 통제를 했다는 얘기네요. 모르죠. 통제를 했는지 아니면은 드러나지 않은 건지 상황적으로 봤을 땐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그거를 외국에서 한 것 같아요. 외국에서 뭔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영리한 거죠.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보고 사실은 자기를 통제 못했던 거죠. 그러네요. 어리니. 어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아이입니다.
글쎄 이게 분명히 부모한테 책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을 그 부모한테 책임이 있다고만 얘기해서 그냥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에요. 그럼 앞서 말씀하신 사이코패스의 기질적 특성은 기질적으로 물려받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보고 자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됐다고 봐야 할까요? 학문적으로는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6대 2대 2라고 합니다. 6은 선천적, 물려받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하고. 타고났는데 이게 위에서 물려받았을 가능성. 그런데 이 물려받았어도 발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20% 정도는 확실히 사회문화적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는 내가 보고 자란. 보고 자란 거. 20%는 영구중. 이게 잘 모르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뇌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보통 그 정도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분명히 그런 존재들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건 맞다. 근데 물려받은 게 꼭 그것이 살인자가 되는 것으로 귀결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사례가 미국에서 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인데 자식은 꽤 유명한 수사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각성을 해갖고 그걸 좋은 쪽으로 쓴 거죠. 그 기질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이게 살인범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걸 잡는 거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 발현이 가능한 그렇죠.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의 각성을 통해서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오해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가끔 잔혹한 범죄 수단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거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거든요. 만약에 청소년들이 조기에 그런 수사물이나 범죄물을 많이 보고 자랐을 경우 노출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그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소라넷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네. 예, 음란물. 근데 그게 규제가 되기 전에는 음란물 플러스 고음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잔인한.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는 그런 걸 일부러 노출해 갖고 막 여러 가지 섞여 있는 해킹된 걸. 근데 그런 형태의 설명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툭툭 나오는 그런 어떤 잔혹한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심각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충실한 해석과 설명,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부분, 이게 보통 우리는 재현윤리라고 하는데 이게 수반되면은 그나마 많이 낫다. 그런데 보통 그런 어떤 고어물들이라든가 아니면 잔혹물들은 자기가 알아서 그냥 인터넷이나 사이버에서 막 그냥 보니까 굉장히 큰 모방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그 드라마나 작품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도 결국 반면교사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이런 걸 쓸 때도 최소한의 윤리나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는 게 그런 거죠. 잔혹한 장면 쓰진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사이코 범죄의 기질적 특성을 가진 범죄자 혹은 용의자를 대상으로 자백을 받으셔야 하는 게 이제 선생님의 역할인데요. 대화의 기술을 통한 자백을 유도할 때 경험상 어떤 촌철살인의 멘트로 결정적인 자백을 받았다 뭐 이런 기억이 나는 상황이 있으신가요? 추적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하정우 씨 나온 김현석 씨. 거기에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가 하정우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한테 문제를 했냐고 부른 게 아니야. 네가 한 건 맞잖아. 첫 번째가 그런 방식도 많이 하지만 영리한 경우는 잘 안 넘어가고요. 설정을 하고서 들어가는 아예 먼저 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하냐면 이런 범죄자는 굉장히 자기를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왜냐면 자기의 우월감을 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한 거 맞잖아. 설명을 해달라는 거야. 어떻게 했는지. 네가 한 건 맞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우와 그리고 이제 성범죄자, 투적죄에서 표현된 성범죄자한테는 역으로 건드리는 거죠. 너 성불구잖아. 거기서도 그렇게 하죠. 보통. 근데 현실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런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중에 있지 않은 케이스가 심리적 성불구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극하면은 사실 순간적으로 발끈하는데 그렇게까지 확 상을 없는 게 아니라 약간의 눈빛이 바뀝니다. 그 찰나를 알아차리셔야 되는구나. 근데 그거를 다 찍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처럼 다 찍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보면은 이 부분이구나라고 커트마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하죠. 그게 이제 뭐 알려진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거고. 근데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 많이 데려가는 거죠. 그 현장에. 근데 그 현장에 가면은 모른 척 할 것 같지만요. 실제로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종의 업적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어딘지 얘기하지 않고 가면 자기가 알아서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을 한 공간과 상황은 본인이 설정한 거잖아요. 가장 최적화해. 그러니까 거기로 가요. 자기도 흠칫 놀라죠. 이런 방식으로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선 자기가 따라하게끔 아니면 거기에 딱 맞추게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키고 있는 스스로 건데요. 만족시켜 주는 거죠. 네. 그 다음은 말은 이미 여기는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 자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의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못 넘어가면 다음 단계 못 넘어가죠. 그러면 지금 교수님 설명하실 때마다 그 범죄자 혹은 용의자들이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막 설명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거린다. 그들은 그들의 범죄를 결국은 자랑스러워하는 건가요? 일종의 쾌락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월감, 신적인 욕망. 왜냐하면은 현실에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 자기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 그게 이제 살인으로 가면은 연쇄살인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런 가학살이 되는 거고, 성범죄로 가면은 자신이 통제하는 어떤, 여기서 성범죄는 이성에 대한 성범죄를 동성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성 성범죄자가 남성을 통제해도 성범죄고 남성 성범죄자가 남성을 통제해도 성범죄고, 이거는 이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학적인 성적인 만족을 이룬다고 하는 그 쾌감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피해자가 여자다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그거를 자극하니까 왜 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 범죄를 했는지가. 이런 모든 양상이나 뭐 이런 대화의 기술이 교수님께는 뭐 일터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파일링이라는 직업이 한편으로는 동경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예민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많은 걸 알아낼 수도 있고 또 많은 걸 노출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를 더 많이 알아야 한다. 혹시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를 더 많이 알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감독, 책과 삶, 책과 사람의 아나운서 김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의하에 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와서 일방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또 남성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런 것도 없이 서로 좋아서 성공을 했는데 몇 년 뒤에 고소장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상황을 회피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이런 종류의 지능형 사기꾼은 맞서 싸우기보다는 회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지출은 내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보통의 경우는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책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책을 만나는 시간, 책과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혹은 뉴스의 사건 보도 등을 통해서 접해왔던 다양한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1세대 프로파일러시죠, 배상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점잖고 차분한 느낌이 있으시네요. 원래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낯설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 범죄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 범죄가 많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 범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경향성이 있는 건가요? 범죄라는 것은 사회성과 비례합니다. 정비례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남성들의 사회적 관계가 훨씬 넓었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가 넓었으니까 그 공격성이라든가 범죄성도 그만큼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이제 여성의 사회적 관계가 넓어지고 폭이라는 게 깊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범죄자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범죄자가 많이 생기는 거고, 많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들이 잔혹성, 가학성, 그 다음에 폭과 넓이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비례 올라가는 거지. 숫자로 보시면은 비슷비슷하지만은 이게 가속도, 기울기가 급격히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회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단순히 범죄의 대상일 뿐이지 뭐 여성이다 남성이다 성비를 따지는 건 굳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군요. 아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범죄학을 아는 사람들은 성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선 그 여성과 알고 지내던 그 과정에선 사실 의심을 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여성 입장에선 전략적으로 시간을 두고 접근해서 범죄로 이르기 위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남성 입장에서 이런 여성의 행동이나 이런 여성의 말은 좀 주의해야 한다, 뭐 이런 경향성이 있을까요?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 아니면은 특정한 형태의 단계별로 무엇인가를 요구를 한다. 크게 그렇게 두 가지는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수법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일종의 영화 시나리오처럼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거 갖고 연습도 합니다. 이 머리가 상당히 좋아야겠군요. 사기꾼들은 머리가 나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근데 큰 측면에서는 약간 너무 집착이 강하다. 그 다음에 뭔가 단계별로 스테이지가 바뀌는 느낌이다. 이걸 기반으로 그 다음에 무엇인가 다음 단계의 어떤 요구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그 정도 선이 들어오면은 뭔가 좀 깨림직한 것이 느껴질 겁니다. 거기가 실제로는 사기로 들어가는 바로 출입문입니다. 그 출입문에서 뭔가 낌새를 찾아내야 된다는. 낌새를 찾아내고 문을 닫아버려야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젠가부터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는데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의도에 휩쓸려가는 상황이잖아요. 이 남성 피해자를 노리는 여성 범죄자들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으로 접근한다고 봐야 할까요? 가스라이팅도 두 가지가 존재를 하죠. 위치에 따라서 이제 공세적, 수세적. 그러니까 너무 내가 아프니까 네가 뭘 해야 돼 라는 방식으로 하나씩 젖어들게 하는 게 수세적인 부분인 거고, 공세적인 것은 나한테 뭘 해줘야 되지 않아? 라고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끝난 다음에 어느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를 선택을 합니다. 이게 그냥 무턱대고 일반론을 들이미는 건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나름의 스크립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수세적 경향성이 많아요? 공세적 경향성이 많아요? 남성의 직업적 특성이라든가 심리적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마초적인 어떤 남성들한테는 좀 더 수세적인 부분인 거고, 내향적인 형의 남성들한테는 좀 더 공세적. 그러니까 여성이 확 이끄는, 그래서 무엇인가 마치 어머니 같은 느낌, 아니면 고등학교의 여자 선생님 같은 느낌으로 확 쥐어잡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고, 연령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연령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다 이용을 하는 거죠. 이게 보통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대상자와 가해자, 공격자의 연령 차이도 치밀하게 계산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생물학적 차이가 안 맞으면은 성형수술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 외모에 맞게끔 맞추는 겁니다. 이게 그냥 보통의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제로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수세적 가스라이팅이냐 공세적 가스라이팅이냐를 결정할 때 이미 뭐라고 할까요? 범죄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부터 전략이 짜지는 거네요. 보통은 이제 그 스크리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기꾼들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한번 몇 시간 동안 얘기를 들으면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라고 할 때 특정한 어떤 그 공간에서 좀 취약해 보이는, 예를 들면 뭐 상처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연인과 헤어졌다거나 뭐 이런 것들의 약점들이 노출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심리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넘어가죠. 근데 약간 취약성이 노출되는 사람들한테 이미 그들에게는 마음의 방파제가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쉽게 넘어들 수 있는 거군요. 1단계는 너무 쉽게 갈 수 있죠. 근데 그 다음부터 또 다음 단계를 하는. 지금 우리가 남성 범죄보다는 여성 범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성 역할을 바꾼다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는 이야기죠. 이거는 뭐 수법상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뭐 우리가 삿된 표현으로 제비다 꽃뱀이다 이런 용어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 역할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남성에게 접근해서 유혹과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더 심한 피해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한 스포츠 선수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게 신종 수법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꽃뱀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수법이 바뀌
바뀌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수단은 좀 바뀐 거죠. SNS가 이용되고 사이버 공간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명예에 대한 부분. 과거에는 그게 이제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을 때는 그 법적인 부분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바뀌었지만은 지금은 간통죄가 사라지고 민사적인 측면에서 부분이 더 확대되면서 이게 이제 어떤 형사적인 것보다 민사적인, 그다음 민사적인 것보다 이제 명예형, 명예를 더 높이 부르는 부분,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과 연결되니까 수법이 바뀌고 조금 더 진화했다? 그런데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던. 근데 그런 형태의 그 단독범보다는 조금 몇 명이 섞여 있는. 아까 스포츠스타 말씀하셨지만 사실 2명이 구속됐죠? 그 뒤에 누가 있었죠? 이런 방식으로 진화하는 방식이에요. 결국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걸로 봐야 하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짜서 접근을 한 거고 우연히 한 건 없습니다. 신종수법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이제 신종수법은 수단과 연결이 됩니다. 사이버 공간, SNS. 특히 이제 단톡방이라든가 텔레그램의 그런 어떤 익명성이지만 사실은 무엇인가 프사를 좀 이용할 수 있는. 프로필 사진을 그렇죠. 보고 사실 우리가 로맨스 캠도 마찬가지지만요. 익명성이라는 게 전혀 뭐 저런 사람 어떻게 믿어라고 하지만요. 오히려 관계적 특성에서는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화가 지속되면요. 그 하나의 관계성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제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보통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은 이게 사실은 그 톡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계속 서로. 그러면 일종의 감정적인 공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이버상의 대화에서도 이른바 스며든다라는 게 가능한 거고.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개념과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는지가 캐치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서서히 그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피해자는 상상도 못하는 상황에서 끌려 들어가는 거고요. 결국 뭐 주식 투자를 유도한다든가 코인 투자를 유도한다든가 이제 금전 갈취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데 사실 뉴스 보도만 접할 때는 아니 저걸 왜 모르지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천만 원씩 전혀 안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친구 따라서 한 2, 30만 원 했는데 안타까워 막 그러면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사람도 그거를 했다는 걸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약간 더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미끼를 던지면은 내가 더 잘 알아고 마치 가르쳐 주듯이 하다가 이렇게 유도가 되는 쭉 미끼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한 번 하기가 어렵지 2번 하기는 쉽다고 하니까요. 이미 한 번 한 취약성이 있는 대상을 접근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코인인 경우도 있고 주식인 경우도 있고 그게 부동산인 경우도 있고 그냥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든 돈 되는 게 다 들어갑니다. 금전적 갈취를 넘어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성도 요즘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엔 당연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의 폭력이 많았습니다만 요즘 뭐 흔히 말하는 맞고 사는 남편들이 있다 할 정도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 폭력, 부부 사이든 연인 사이든 적지 않다면서요. 이게 이제 어떻게 여성한테 맞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전혀 상식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먼저는 스스로 자해하게 만듭니다. 예, 남성을 자해하게 만들고 왜냐면 몇 마디 하면서 네가 나한테 믿는 만큼 뭘 보여봐 라고 하면 상처를 내게 보여주는 거. 그러면 상처를 낸다는 게 자기를 때리는 거죠. 그럼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상처 또 때리고 그렇게 말고 그럼 다시 직접 때리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반항을 못 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의 결과인 예, 건가요? 한 12여일, 한 달 이렇게 유지가 되면은 꼼짝도 못 합니다. 몸이 이만한, 씨름 선수 같은 이만한 사람이 그거보다 반밖에 안 되는 여성한테 파리채로 부러질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한 대 때린다고 내가 죽겠어? 근데 그거를 10시간 넘게 계속 만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스라이팅. 이게 물리적인 힘의 차이가 의미가 없군요. 그건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건 물리적으로 차이가 이만큼인 사람이 어떻게 맞을 수 있냐는데 폭력이라는 건요. 물리성과는 다른 심리성. 심리적인 우위가 물리성을 지배하는 거지 물리적인 게 심리성을 지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을 봤을 때는 이건 작가의 상상력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작가들도 드라마를 현실을 바탕으로 쓰게 돼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예, 사례들이 많죠. 왜 사례들이 많냐면은 사건화되는 사례가 적기 때문에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화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소를 한들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에 이르면은 실제로는 경찰이나 혹은 그 이상의 수사사법 당국이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많이 아시는 이은혜 사건 기억나시죠? 이은혜 사건처럼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이렇게 사건화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주저주저를 많이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해로 먼저 시작했다면 자기가 혼자 먼저 그런 거예요 해버리면 증거를 삼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송금한 돈은 다시 찾기 힘듭니다. 이게 어쨌든 물리적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사건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데, 많아지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많아지는 이유에 어떤 분들은 뭐 코로나 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코로나가 되면서 좀 더 이 사람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게 관계가 이제 여성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바깥 공간에서의 활달한 움직임이 코로나 이후에는 안쪽의 공간으로서의 내적 관계로 좀 심화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연구자도 계십니다. 물론 이게 뭐 남성의 역할이다, 여성의 역할이다, 성 역할로 구분은 하긴 어렵지만 범죄의 수단으로서는 그렇게 수단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네, 외부 활동적과 내부 침잠형으로. 요거는 성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범죄 수단적인 측면에서의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양극화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삶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것이 물리적 폭력보다는 관계적 폭력이 더, 그러니까 괴롭힘의 밀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두 가지 겹쳐갖고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도 하죠. 사실 가해자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뭔가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상처받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상처받은 자가 또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양상이 아닐까 싶은데, 최초의 어떤 상처가 거기까지 진화가 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용서받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사기 범죄를 사회적으로 관리하는데 좀 골든타임을 놓친 건 맞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관리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2010년 중반쯤 때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거는 아마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의 관리 통제에 벗어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에 뭐가 되냐면 SNS가 폭발적, 우리가 말하는 N번방 사건을 통한 뭐 텔레그램 이렇게 하면서 그 공간이, 범죄 공간이 확장하면서 사이버 공간의 폭증으로 인해서 범죄의 활동성이 훨씬 넓어져. 거기로 싹 들어가 버린 거죠. 과거에는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 안 드러나게 된. 범죄 활동성은 넘어서 이게 넓어진 폭과 동시에 숨어들어서 오히려 노출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통계로 안 잡히죠. 통계로 안 잡히는데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성이 가해자인 이런 가스라이팅 범죄를 우리가 수면 위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게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 모습을 드러내야지 사회의 범죄적 양을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성 가해자들의 가스라이팅 양상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 가해자들이 일부러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찾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의 성공률이 높은 건가요? 보통 사기의 성공률이라고 하는 게 10분의 1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범죄자가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면. 근데 사실은 성공한 걸 본 거는 실패한 게 노출이 안 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네. 10번 중에 9번은 실패한 거죠. 한 번은 성공했지만 그게 피해가 있으니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기꾼들도 여러 번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오류학습의 결과라는 거죠. 타율이 3할 2할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무수한 잠재적 피해자들이 존재했다는 거고, 시도해서 넘어가지 않은 대상자들이 90%는 있다. 그리고 본인이 시도해서 넘어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런 거에 무감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단절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굉장히 사기꾼을 봐서는 황당하죠. 근데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피해받은 사람만 노출이 되니까 이들의 굉장히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학습을 통해서 결국은 피해자가 만들어지고 피해자가 고통을 받는, 이런 정도만 알아도 최소한 기본적인 어떤 행동 패턴이라든가 대응 패턴만 최소한만 지켜도 이는 90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만 염두에 둬도 뭔가 알아차릴 수 있고 결정적인 시기에 스며들다가도 문을 잠글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가스라이팅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금전갈취 얘기도 해봤고 또 폭력에 관한 문제도 해봤는데, 한편으로는 성관계를 구실로 해서 성폭행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합의하에 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와서 일방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또 남성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일간지에 그런 경우가 난 게 있죠. 아무런 것도 없이 서로 좋아서 성공을 했는데 몇 년 뒤에 고소장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너무 황당하다라고 해갖고 사실은 굉장히 고통을 받았죠. 입증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전 만남이라고 할까요? 그걸 뭐 다 녹음해야 된다는 둥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또 진실한 관계를 그렇죠. 추구하기가 그런데 최소한 공개적인 공간에서의 만남의 비율과 비공개적인 방송의 만남의 비율을 적정한 걸 유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수위 조절이 필요하군요. 수준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공개적으로 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타인이 봐도 아니면 공개적으로 저 사람은 또 이 정도의 관계성이 있을 거라고 객관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짐작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일찍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한 번에 불꽃처럼 만나서 뭔가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원나잇 뭐 이 표현은 좀 그런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매우 위험하죠. 그거는 사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뭐 증거를 찾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것도 법률가들이 이게 가능해?라고 되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물론 인간사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평균에서 벗어나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보통의 경우는 서서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를 아는 관계에서 하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너무 두려워하시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더 이른바 우리 연애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접근하면서 비공개적인 공간 그리고 둘만의 공간에서만 어떤 연애 행위를 요구할 경우도 살짝 의심해 볼 수 있겠군요. 그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약간 그렇게 비공개적인 거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예를 들면 CCTV도 있을 수 있고 의도하지 않아도 찍힐 수 있는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가지고도 사실은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상황을 회피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예방법으로는? 우리가 보통 사기꾼들 이런 종류의 지능형 사기꾼은 맞서 싸우기보다는 회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면 이런 범죄 유형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뭐 혼인미자 간음죄 그다음에 관통죄. 근데 그것의 존치의 불합리도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적 자율권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근데 이 나머지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개인이 그런 어떤 애정 관계를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가 주어졌어야죠. 그게 없는 상태, 빈 공간을 사기꾼들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이건 뭐 남녀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사기꾼들은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봐주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대상은 그들이 원하는 어떤 공격이든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앞서도 물리적 통계가 잘 안 잡힌다고 하셨는데 남성들이 피해를 입어도 밝히기 꺼려 한다거나 신고를 안 하려고 한다거나 심지어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돈 얼마를 주고 그냥 합의로 끝나는. 이런 경우는 실제로 범죄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돈을 해고 침묵각서 정수 끝나는 경우도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일정도 유명이든 어떤 명예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은 여성들 특유의 이유로 드러내기를 어려워하지만 또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드러내기 어려운 이유가 있겠군요. 왜 이런 경향성을 보일까요? 이게 낙인이 찍히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본인이 피해자인데 피해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노출되면은 사회적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글쎄 그거는 특히 이제 우리처럼 사회적인 명예를 중요시하는 문화권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합의를 상대방이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금전적 지출은 내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내가 합의를 해주는 게 맞는 겁니까? 유명인들은 이런 얘기 없이 알아서 하니까 그 문제인데 보통의 경우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약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약점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손해를 볼 생각을 하고 공개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 스스로 안 하겠다고 어쩔 수 없는 거 할 수 없지만은 이건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약점을 하나 더 잡힌다는 건 명확한 겁니다. 합의를 해도 2차 피해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죠. 그 이상의 피해가 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불안에 떨어야 되잖아요. 저들은 나쁜 의도를 갖고 있고 어떤 사실이든 뭐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응
이용하는 것이 그게 더 훨씬 나은 방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조차 물리적 통계가 안 잡히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합의를 했는지 그게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알 수 없는 네. 부분인 거죠.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보면 뭐 이런 경향성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는 게 일단 일반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긴 할까요? 본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일정 정도 이런 형태의 사회적 범죄는 언론이라든가 아니면은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일종의 관계를 맺을 때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항목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것은 어린 학생 단계에서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남녀 교제가 너무 일찍 시작되니까요.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교수님과 함께 남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여성 범죄 경향성을 살펴봤는데 앞서도 언급한 대로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남성 범죄가 더 많다는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대략 얼마나 늘었는지 또 어느 성비가 훨씬 더 많은지 이걸 밝히기는 쉽지 않으신 거죠. 보통 8대 2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남성 가해자, 여성 가해자 이렇게 하면 8대 2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7대 3. 이렇게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해도 실제로 전체 숫자는 7대 3을 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워낙 남성 가해자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알아차림을 통한 예방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제적 대응 그리고 조금 손해봐도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게 최선입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통한 예방법, 그것이 최선입니다. 오늘은 남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여성의 범죄 요령에 대해서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책과 사람, 책과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